먹을 거 아니야? 배고파? 형도 밥 안 먹었구나. 아니 배는 안 요 고파. 가자. 속이 안 좋아. 배는 안 고픈데. 가자. 그거 전화 왔어 형. 오 황길아. 어떻게? 지금 들어. 잡으려고 벌써? 아빠 이제 이번 달 형,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제주도 가거든. 이어서 아빠, 가겠습니다. 아빠 지금 강의 중이야. 이따가 그냥 전화할게. 저희가 지금 눈 오는 날이라 와이파이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롭게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아까 어느 부분에서 끊겼는가 모르겠는데 글쓰기 부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셔도 될 것도 같고. 아니 뭐 글쓰기부터 할게요. 네네. 처음부터 하면은 또 네. 시간이.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르노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니에르노가 글을 어떤 글을 썼는가, 이건 일반적인 소설가들의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가가 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여기 밑에 글을 읽어보면은 소설의 기법은 작가의 형이상학과 연결된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사르트르가 한 말인데,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더 이제 그 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전달하는가가 그 작가의 형이상학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에르노가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봐서, 아니에르노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철학적 견해가 이렇고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싶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밀란 쿤테라가 한 말인데요. 맨 밑에 보면은 만약에 어떤 구성이나 그 형식이 아니고 감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글이 써 있는데요. 감정적인 사람들보다 둔감한 사람은 없다. 돌이켜보라. 감정들이 넘쳐나는 문체 뒤에 숨어있는 심장의 메마름. 즉 감정이 풍부한 글체가 그 감정을 잘 전달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전달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심장이 메말랐으면은 그 형식을 구현해서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메말라 있는가, 쉽게 말하면 능력이 없는가,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감정을 많이 표현한 글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문창과 같은 데 들어가면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교수들이 2페이지입니다. 교수들이 절대 쓰지 말아야 될 용어를, 단어를 갖다 이렇게 적어준대요. 거기 이제 감성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것들, 아니면 형용사, 아니 부사가 풍부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 글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거지가 있구나. 1장 맨 밑에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니에르노의 그 형식과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다른 작가를 한번 보고, 다른 작가는 그럼 어떤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했는가를 보고 아니에르노에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보겠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쪽에 보면은 까미의 이방인을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몇 개 다른 것도 있는데 이방인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까미의 이방인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자료가 만약에 뜬다면 자료의 밑에 마리 르도네의 장엄 호텔도 있는데, 올해 들어서 참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고, 이건 이제 그냥 넘어가시더라고. 까미의 이방인만 설명해 볼게요. 그럼 까미의 이방인은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까미가 그 내용을 전달했길래 그 형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까미의 이방인은 1부와 2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1부는 그 유명한 엄마가 죽었다, 전보를 받았다,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겠다, 이 비슷한 어떤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자기 연인인 마리와 함께 바로 바닷가 놀러 갑니다. 네. 놀러 가서 한 사건이 터지죠. 여차여차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그 마송이라는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와 얽히면서 아라미를 총으로 쏴주게 됩니다. 강렬한 햇빛에 못 이겨서 아라미를 총에 쏘주게 되는데, 그게 1부입니다. 그 2부는 당연히 사람을 쏴 죽였으니까 이제 재판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검사한테 취조도 당하고, 자기는 변호사도 이제 선임되고, 그리고 판사 앞에서 이제 자기가 계속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걸 이제 추궁을 당하게 되고, 또 신문 기자들도 와서 그걸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2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형이 언도되지만 그걸 사형이 언도된 것을 상고를 해야 되는데 상고를 거부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설이 끝나게 되는데 이 소설은 이 구성에 있어서 이방인은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까미의 시지프의 신화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방인이 나오고 바로 이제 시지프의 신화가 나왔는데 이방인은 소설이고 시지프의 신화는 철학입니다. 근데 시지프의 신화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지프스가 벌을 받죠. 벌을 받아서 산에다가 그 바위를 굴립니다. 굴리고 떨어지면 다시 또 굴려요. 얘는 죽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굴려야 됩니다. 이것을 인간의 인생과 빗대어서 이제 시지프스 신화 속에서 까미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조리와 부조리에 대응하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이와 비슷하죠. 마치 우리가 평생을 어느 나이 때까지 살아왔어요. 뭐 30이면 30, 나이 드시면 70이면 70.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기 삶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팍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부조리와 그 논리적으로 사고하더라도 딱 박혀버렸을 때 그것이 풀어지지 않은 어떤 상황이 닥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내가 바위만 굴리고 살았나 평생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시지프스가 바위를 끝없이 울리고 또 내려와서 또 굴리고 다음에 떨어지니까 바위가 그걸 다시 또 굴리고 하는 삶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부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까미가 여기서 이 부조리의 삶을 말할 때는 부조리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이게 인식의 시간, 의식의 시간인데 자기가 삶이 탁 박혀버렸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지금까지? 이게 뭐였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뭐지를 갖다가 막혔을 때 그걸 인식하면서 여기에서 삶의 가치를 다시 찾아나가려고 하는 것이 부조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까미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시지프스 신화에서.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방인에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네. 근데 이방인에서 담겨 있는데 이 이방인의 구조가 아까 1부와 2부를 이야기했는데 시간상으로 1부가 시작하면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랍인을 죽이고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상고를 거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시간이 아니고 이 글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부가 시간상으로 앞섭니다. 2부가 앞서 즉 인식의 시간인 겁니다. 자, 법원에 사진을 저질러서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갔는데 이제 검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신문기자라든가 그 재판관이 어느 누구나 구별이 없이 뭘 보려고 하냐면 자기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그 자기에 대한 처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시대의 법률로서 또는 그 시대의 인식으로서 이 메르소의 영혼을 점검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사람 그 자체를 갖다가 그 평가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자면은 이 사람의 그 사건 자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시체 앞에서 담배를 폈나 커피를 먹었냐 그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마리오하고 그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하고 영화를 뭐 봤냐 감히 그런 영화를 볼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 영혼을 점검하는 걸 보면서 이제 메르소는 이 시대 이게 이제 강한 햇빛으로 이제 일부러 이제 상징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 시대의 법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강한 패러다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법이 그 나의 영혼을 갖다가 잠식해 들어오고 그런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면서 마치 우리가 어느 순간에 30, 40, 50, 60에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게 뭐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자기를 인식했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사고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살았던 것을 뼈아프게 반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더 자기를 갖다가 억누르는 억압으로 다가올 수 있고 당황한 어떤 형태로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핵심은 2부에서 메르소가 그걸 느끼고 우리가 일반 삶의 현재 느끼면 과거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점검하잖아요. 이 까미의 이반인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2부가 먼저예요. 시간상으로. 2부가 먼저고 여기서 느끼고 자기 과거를 쭉 훑어보는 겁니다. 훑어보면서 인식의 시간인 거죠. 그때는 이제. 그 무조건 바위만 울리고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바위를 울리고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인식의 시간 속에서 일부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면은 거기에 과거 형태로 써 있는 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써 있냐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이 장면을 본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런 글이 중간에 드문드문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2부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은 2부가 먼저고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로 써 있는 것이 단지 이런 구조 속에만 이야기가 전개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가 1부와 2부가 다른데, 1부 형태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인데 완료형 시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의 시제인데 영어로 옮기면 이게 완료형 시제예요. 과거형이 아니고. 그래서 1부는 완료형으로 되었답니다. 그럼 완료형으로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완료는 우리나라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건데 이런 겁니다. 제가 완료 형태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여기 이 도서관에 지금 오면은 5번째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이 도서관에 왔어라고 하는 어떤, 내가 오늘 이 도서관에 여기 왔으니까 오늘까지 합치면 5번이야. 5번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적인 측면, 완료적인 측면, 사건이 완료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완료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작년 이야기를 할 때요, 내가 작년에 여기 한 번 왔었는데 그 전까지 합치면 3번 왔었어 하면은 이 3번을 왔다는 것에 대한 완료적 형태를 이야기하려고 완료 형태를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로 형태를 쓰면 그렇게 되거든요. 나 작년에까지 여기가 3번 왔었지. 그러면 작년에 3번 왔다고는 과거 형태로 쓰면은 어떤 인식이 되냐면, 이 왔다는 것과 그 전에 그 사건이 전개되는 어떤 지속성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나 작년에 여기 왔었는데 7월달인가 왔었는데 그때까지 3번 왔었어 하면 3번 왔었다는 것이 딱 완료되는 형태입니다. 그 문장에서 이제 사건이 완료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로 이야기잖아요. 내가 작년에 여기 8월에 왔을 때 3번 왔었어. 과거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과거의 형태가 이야기하고 그 사건이 그 전에 것과 앞에 것, 그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왔는데 어땠어? 왔는데 어쨌다고 하면서 그 사건을 이어가는 어떤 무의식적인 그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 형태로 쓰면 그 다음 사건과 연결되는, 완료 형태로 쓰면 거기서 끝나게 되는. 그러면 왜 일부에서 그런 완료 형태로 썼냐 하는 거 뭐냐면요, 이 사유가 우리가 과거를 딱 생각했을 때 그 부조리한 나의 삶들을 다시 훑어보는 거야. 의식적으로 생각하니까. 바위를 올렸어요. 지금까지 올렸어. 내가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살아왔는데 딱 보니까 그 의미가 없고 왜 살았는가 몰라요. 근데 그걸 딱 이제 내가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나의 의식 속에서 이제 이래도 내가 살아야 하는 가치를 차지하니까 그 딱 생각해 봤을 때 그 과거의 삶을 보니까, 부조리한 그 삶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인과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임해가지 않고 부분적 파편의 관계 속에서 사건과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부조리하게 부딪혔었고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부조리하게 부딪혔었고 수많은 이런 어떤 사건의 부딪힘이 있었고 내가 거기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그 스토리 속에서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하자면요, 이 마지막에 이방인 2부의 마지막에 얘가 상고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얘가 건 마지막 장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그리스 비극 소포클라스의 작품인 클로노스의 오이디푸스를 흉내낸 글입니다. 클로노스 오이디푸스는 뭐냐면요, 오이디푸스 왕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걸 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까미는 부조리로 받아든 겁니다. 부조리.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기 눈을 찔러버립니다. 찔러버리고 그 나라에서, 테베에서 나와서 이제 그 나이든 죽을 때까지 헤매는 거죠. 그때 자기를 인도해줬던 게 누구냐면요, 자기 딸입니다. 안티고네라고. 안티고네 자기 딸인데 얘는 자기 딸이면서 여동생이에요. 엄마가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조리함을 벗어난 게 아니라 부조리함을 같이 갑니다. 하지만 얘는 부조리함을 같이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그 비극을 끝에 보잖아요. 신과 같은 지혜를 얻게 돼요. 그 부조리함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신과 같은 지혜를 얻게 되고, 마지막 보면 신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조리한 삶 속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크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이방의 끝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나는 과거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했다. 이건 오이디푸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까미는 또 그런 이야기를 까미가 아니라 메르소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엄마를 이해하게 됐다. 어떻게 뭘 이해했냐면요. 강렬한 햇빛, 즉 강렬한 햇빛은 이부의 법과 비슷한 겁니다. 네. 패러다임 인간을 억눌러 버리고 부조리 형태로 살게 하는 데는 그 강렬한 햇볕 속에서 그리고 그 요양원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그 요양원 속에서 엄마는 마지막 삶에서 누군가를 사랑했고 거기서 연애를 하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풍경을 즐겼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엄마를 이해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런 형식과 그 내용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짠 거예요. 까미가 이 명확히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았을 때 이방인이 그래서 더 위대하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아니 에르노도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자기 작품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 에르노는 어떤 내용을 자기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자기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30분이나 갔네요, 선생님. 아니 에르노의 글의 구성과 문체. 다른 데서 할 때는 이걸 2시간 가까이 하니까 이걸 1시간에 줄이려고 하니까 지금 듬성듬성 빼먹고 하고 아까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지금 아니 에르노의 글 구성과 문체. 아니 에르노의 글쓰기는 속죄의 글쓰기, 종을 위한 복수의 글쓰기 또는 평이한 글쓰기, 칼 같은 글쓰기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 글쓰기 하나의 특징을 잡아서 빼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속죄의 글쓰기 같은 경우는 그런 말입니다. 뭐냐면 아니 에르노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소장농이었고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게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제 노동일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작은 이제 자파선 같은 것도 팔기도 하고 카페 비슷하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 작은 중소도시에서 외상도 주고 그 외상값을 그 계속 하면은 안 주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아니 에르노의 어머니가 굉장히 책을 좋아하세요. 책을 많이 읽었고 근데 많이 읽었는데 어떤 지적인 어떤 그 취득을 통해서 계급적 상승의 욕구를 성취한다기보다는 이걸 딸에게 이제 많은 것을 요구하죠. 많은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래서 딸에게 책도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머니는 자기 계급의 삶에 있기 때문에 말도 거칠고 예를 들면 아니 에르노는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써왔고 그 자기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도 안 남아있대요. 어렸을 때가. 그게 안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다 점검하고 태워버렸대요. 아니 에르노는 그걸 아무리 숨겨도 찾아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아니 에르노의 말에 의하면 내가 그 요강 밑에 숨겨놔도 엄마는 찾아서 태워버리는 사람이다. 있고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그 일기 속에 있는 것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아니 에르노를 터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엄마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가정 내에서의 생활도 엄마의 주도에서 거의 끌어왔었고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자상했어요. 자상하고 아니 에르노가 학교 다닐 때 태워주기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도서관도 같이 가고 놀러 다니고 이런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어머니에 의해서 전체 진도 그 가정이 운영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니 에르노를 초등학교 때 사립학교로 보냅니다. 사립학교를 보내가지고 초등학교 사립학교를 보냈는데 사립학교가 운동장이 2개였대요. 운동장이 2개 있는데 왜냐면 한쪽은 그 아니 에르노처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좀 못 살더라도 아니 기업 가르쳐야겠다 하는 애 다니는 곳이고 하나는 기숙학원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부자들, 상인들이라든가 귀족 자녀들이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제 옷을 버려 다 입던 옷들을 구제 옷으로 버리면 이걸 입는 애들이라고 아니 에르노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니 에르노는 학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대요. 그 아니 에르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계급 투쟁을 했었다. 계급 상승을 위한. 계급 상승. 네,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교육률이 좀 높았나요? 높았죠. 높았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책도 많이 읽고 그랬지만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그 생활 속에서 자기의 그 부르주아적 계급을 흉내낸다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거칠고 막 이렇게 억척스럽고 이런 거였죠. 그런데 왜 이게 속죄의 글 쓰고 종을 위한 복수의 글 쓰기냐? 아니 에르노는 자기 글을 쓸 때 이제 자기 글의 형태를 완성하는 시기가 남자의 자리라는 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자의 자리는
아빠가 돌아가셨고 나니까 그때 아빠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근데 아빠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자기는 뭐 했냐면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바랬던 계급 상승을 시작할 때입니다. 즉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교원 자격증을 따는 날입니다. 그때가 시간상으로 한 2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아니에로는 그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써야 하는데 민중주의적 관점으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 예, 예. 그리고 완전히 거리두기 객관적으로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쵸. 그것을. 부모님이. 예.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나는 엄마 아빠가 내가 대화했던 그 언어로 은유도 없고 현악도 없고 상징도 없고 형용사 부사도 없는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글쓰기를 완성하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끝없이 완성하려고 하죠. 기억의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정리를 굉장히 많이 그 메모를 해놓은 것 같아요. 해놨는데 많이 메모를 해놨는데 이것을 아내로는 글을 시간 차이를 굉장히 많이 둡니다. 왜냐면 사건이 일어나고 적어도 10여 년에서 20여 년 사이 후에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 계산해 보면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재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글을 재구성하는 단계. 즉 자기가 지금 바로 일기 쓰듯이 어떤 마음이 딱 있나면은 글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의 어떤 형식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해서 놓을 것인가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좀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일기를 썼다고 하니까 그때 상황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일기에 기록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소설로 만들어냈나 싶네요. 근데 이제 뭐 다 읽기 어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엄마가 다 태워버려가지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없대요. 없는 거 이제 근데 그 위에 보면은 계속 기록을 남긴 것 같아요. 남기면서 이렇게 쓰는데 바로 쓰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속죄의 글쓰기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것은 종을 위한 복수의 글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계급적 종, 그걸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종을 위한 복수의 글쓰기에서 여성이라는 종의 글쓰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 글쓰기인데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제가 읽는 것이 이렇게 읽었는데 이 책의 대표적인 것은 단순한 열정입니다. 네. 단순한 열정은 자기 연인과의 관계인데 연인이 자기 아니로가 50대 같고 연인은 30대 후반 같은데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글을 쓴 건데요. 약간 옆에 가지치는 이야기 하면은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이 단순한 열정을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있고 대학생이 있고 아니 에르노에게 제가 볼 때 접근한 거예요. 접근을 해서 아니에르노하고 연인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그때 33년 차이니까 아니에르노가 50이 훌쩍 넘었고 얘는 대학생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열정을 그대로 형식과 그 모든 걸 흉내내가지고 내용을 흉내내고 글을 씁니다. 제가 그 제목을 압니다. 예. 포옹입니다. 예, 포옹입니다. 근데 정말 질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이유까지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가 넘어갈게요. 아, 그 책도 도서관에 있나요? 제가 저는 도서관에 빌려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아니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을 뽐따서 아니에르노와 연인 관계를 맺었던 남자가 자기 입장에서 단순한 열정처럼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관심이 그러니까 단순한 열정이 그 안에 있는 어떤 끝없는 자기 연인에 대한 집착적인 사랑, 그리움, 자기 인생을 모두 바칠 것 같은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것들을 포옹에도 그거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에르노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 속에서 어떤 걸 노리는가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걸 포착을 못했죠. 그 포옹은. 네, 이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종을 위한 복수의 글쓰기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요, 단순한 열정 같은 거 보면은 맨 앞에 시작할 때요, 포르노 영화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르노 보는 영화 장면하면서 뭐라고 쓰냐면 저도 이제 읽고 장면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뒷부분을 보면은 그 남자의 관계 속에서 그 노골적인 어떤 육체적 관계 그리고 그 그리움 이렇게까지 그리울 수가 있나 집착이지 이렇게 할 정도의 것들이 네네. 그대로 써 있습니다. 네네. 마치 노골적인 포르노 영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 아니에르노가 노린 것은 그거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걸 읽을 때 참 많이 좀 뭐랄까 그걸 내가 접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접속하는데 어떻게 접속하는 시간이 걸리냐면 왜 이 글쓰기를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왜 여기서 아니에르노가 뭘 말하려고 이런 걸 쓰고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그 인구에 회자되면서 이것이 막 이렇게 그 큰 상 탔을 뿐만 아니라 아니에르노에 대한 비판적인 것도 많고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이 동시에 들어왔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알았어요. 뭐냐면 이 아니에르노가 처음에 포르노라는 장면에 그것을 명확히 그 비디오에서 보고는 것을 묘사하고 그 위에 쓴 글, 그리고 그 위에 자기가 이렇게 쓴 것이라든가 뒤에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니에르노가 이것을 노린 거구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이 사회가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깊은 감정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읽었을 때 얘가 이 사회적 인식과 이 아니에르노가 가졌던 것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회적 인식은 남성적 인식이겠죠. 네네네. 감각으로 내가 보니까 그 감각으로 이에 대한 갈등을 스스로 느껴서 내가 이걸 내가 이렇구나를 하게끔 하는 글쓰기라는 것을 좀 생각했어요. 상당한 정치적인 글쓰기죠. 이것이 종을 위한 복수의 글쓰기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에르노의 정치적 활동은 아니에르노는 스스로 이제 좌익적인 어떤 성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르노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않습니다. 않고 페미니즘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면 자기는 보부아르와 자기 어머니에서 페미니즘을 배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의 일반성으로 아니에르노의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에르노의 특수성으로 아니에르노의 페미니즘 특수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을 때 단순한 열정이라는 글도 페미니즘 글쓰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페미니즘 글쓰기는 이거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정치적 글쓰기는 이거지 아버지 어머니의 민중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은 이거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니에르노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민중적인 삶을 이렇게 표현했고 이런 언어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의 글쓰기를 통해서 복수의 글쓰기고 부르주아지에 대한 그리고 아니에르노는 자기의 여성의 삶을 하고 자기의 여성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 시대의 감각과 갈등을 생기게 썼는가 이게 아니에르노의 글쓰기인 것이죠. 좀 어렵나요?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단순한 나의 경험을 글로 쓴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단순한 열정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래 니네들 읽을 때 그거 내가 글 쓴 거 읽으니까 좀 뭔 말이야 여성 그 역겹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써야 돼?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야 이런 느낌 들지? 만약에 남자가 썼으면 괜찮지? 이렇게 똑같이 감정을 묻는 거 내가 썼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그냥 그 표면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만으로도 왜 아니에르노가 상을 타야 되냐 문학상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을 쓴 게 소설을 허구적으로 구성한 것도 아니고 자기 경험 써가지고 그 쓴 글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노벨문학상까지 주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보면 저도 지금 아직도 잘 정리가 안 되긴 하는데 자기 경험을 쓰는 기억을 더듬어서 쓴 경험을 쓴 글이긴 하지만 이게 정치적일 수 있다는 거잖아. 정치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 활동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건 정치성 아닌데 정당 활동이라든가 나가서 플랑크를 두고 싸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쵸. 돌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 가지 글쓰기 두 가지 그냥 하나는 이렇게 외면적 글쓰기가 내면적 글쓰기인데 외면적 글쓰기는 자기의 계급적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래 보여주는 거 내면적 글쓰기 뭐냐면 자기의 여성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사회가 인식하는 감정과 갈등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 속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거지.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이제 좀 것이죠.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다른 모임에서는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 무슨 말인가 다시 설명해서 그러면 다시 제가 쭉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시간 제한 및 기타 제한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넘어갈 수. 그러면 이제 제가 막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설명하고 하면은 그 말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어떤 고리가 있는데 저도 답답하네요. 아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종을 위한 복수입니다. 그 평이한 글쓰기는 뭐냐면 이것을 나는 그런 글이 나오거든요. 그 책 속에 뭐냐면 남자의 자리에 나올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보내고 싶었던 곳, 그 계급의 상승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그 낮추게 봤던 그 사람들의 시야 그쪽을 보였던 곳에 내가 지금 있다. 그건데 내가 글을 쓸 때 현재
나의 그 계급의 특성인 글, 상징적이고 현학적이고 운유가 풍부한 글로 쓴다는 것을 못 쓰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와 아빠가 되나 원래 나눴던 대화의 그 언어, 거칠고 투박하고 이런 언어로 나는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평이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아니에르노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계급 상승을 했으니까 그 귀족 계급이라고 결혼했겠죠. 지적인 집안하고. 근데 그 집안은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유리가 깨지면은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근데요. 이렇게 너 읽게 먹으면은 시의 한 구절 딱 인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대요. 근데 만약에 아니에르네 집에서 깼으면 봐요. 당장 뭐 야 이거 얼마짜린데 이거 그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그 언어를 나는 엄마 그대로 아빠에게 쓰겠다. 사용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 게 정체적인 거라 이거죠. 이것은 나중에 엄마가 나중에 치매에 걸려갖고 요양병원에 있다가 돌아갔을 때 엄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글 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는 그 엄마와 떨어질래야 떨어져 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엄마에게 글 쓸 때는 이 약간의 객관적 글쓰기, 즉 자기 형태의 글쓰기 구성 이걸 통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픔, 괴로움을 이야기해요. 그 책 속에 그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형적인 형태의 소설처럼 화자가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즉 소설 속의 화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속에 작가가 개입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쓴 이유를 맞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 그대로 또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은 왜 부끄러움이냐면 어느 날 이제 카톨릭 학교에 있는데 부끄러움 없어요. 네. 예, 카톨릭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어느 학교 끝나고 이제 어디 이제 단체로 어디 구경을 하고 왔는가 봐요. 그럼 이제 끝나고 이제 인솔하에 각 집마다 차 속에서 이제 한 명씩 내리지 않습니까? 한 명씩 내려주는데 이제 자기 집이 왔어요. 자기 집이 왔는데 엄마가 저기에 허름한 옷을 입고 딱 서 있는데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부자들이라든가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단체로 또 보고 있대. 그때 뭐냐면 엄마를 딱 봤을 때 빨리 들어가고 싶은 느낌. 이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이제 자기가 엄마 아빠가 너의 계급적 상승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했던 곳에서 자기는 그 엄마 아빠의 계급에 있는 한 자기의 엄마를 아빠를 느끼는 거죠. 부끄러움을. 그리고 그걸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글의 내용인데 이제 네 죄송합니다. 말이 좀 끊겼네.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야기의 줄거리가 끊겼습니다. 다시 연결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이라는 내용은 그겁니다. 근데 부끄러움에 처음 시작할 때 그거거든요. 왜 부끄러움이냐면 어느 특정 어릴 때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아요. 어릴 때 엄마 아빠는 사이가 나쁜 관계가 아니에요. 엄마가 했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어느 순간에 욱 한 거 있었는가 봐요. 하고 엄마를 때려요. 때리고 엄마를 끌고 와서 죽이겠다고 낫을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장면이 자기한테 강렬한 어떤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옴붙었네 이런 말을 해요. 재수에서 옴붙었다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계급적 특성에서 나오는 그런 문화적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잡아먹어 버렸네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면은 그때 그걸 느껴요. 그것이 가장 크게 자기 머릿속에 크게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풀어헤치기 위해서 나는 그걸 풀어헤치기 위한 글이 부끄러움이라는 글입니다. 근데 그때 나와서 그 사건 있고 나서 또 엄마 아빠는 바로 뭔 일이 있었냐 하면서 같이 또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원래 집처럼 돌아가요. 근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문화에 적응했던 것에 대해서 아니 이런 문화를 벗어나서 그런 문화를 다시 바라보는 자기에 대해서 이중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그 자체의 그 계급을 봤을 때 부끄러움 또 내가 그걸 느꼈을 때 부끄러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글쓰기를 끝없이 멈추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이게 제가 여기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어세두세 좀 했어요. 이렇게 많이 좀 끊기면서. 근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한 10분 내에 끝내야 하니까 한두 개 책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다 못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책이
남자 자리입니다. 남자 자리는 처음에 이제 자기가 남자 자리에서 자기 글체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자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자리는 아버지에 예, 예. 대한 글입니다. 예. 아버지하고 어머니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이 책이 남자의 자리가 그러니까 이 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첫 시작, 그 중간에 쭉 이야기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형식이 비슷비슷해요. 이 형식을 이렇게 제가 두 개만 예를 들게요. 이 책 두 권을 예를 들었는데 이 두 권만 딱 들고 예를 들으면은 아 이렇게 되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다시 읽어보시면은 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니면 어느 순간 있다가 아 이렇게 딱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형태로 글을 썼구나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다시 다 공부하고 이제 아니는 걸 두 번, 세 번 읽을 때 이 잘 써진 감정이 이런 어떤 구성 형태로 감정이 잘 구성되어 있는 책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뭘 읽든 간에 대체 왜 이렇게 썼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을 잘 사용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 구성을 한번 알고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남자의 자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거의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조가. 고등학교 중등교원 자격 시험을 치르러 가요.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어떤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장학사들이 보고 와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나서 합격, 불합격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장학사가 이제 감독관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학생들을 지루하게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떨어졌나?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뭐냐면 부인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어떤 언어, 뭐 이런 문화를 갖다가 아니에로는 낯설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그 사람 나는 분노와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느낀 거죠. 직설적이지 않은 언어잖아요. 그들의 하나의 문화 간습 속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 그 의식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해요.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있었는데 그 후에 2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2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이 자기가 그때 그 의식에서 낯설었던 그 의식, 그 문화에 이것과 아버지 이 의식 속에서 지금 그리고 나중에 낯설은 의식에서 나중에 자기가 부르주아적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돼요. 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쓰다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글을 쓰다가 이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곧바로 그 주인공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죠. 네. 중간쯤에 이르자 거부감이 찾아왔다. 자기 글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감이 온 거예요. 이 글로는 내가 아버지의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과 삶의 그 사회적으로 외면받았던 것 하지만 거기서 행복을 느꼈던 것 그리고 또 그 투박하면서도 거칠었지만 거기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꼈던 걸 못 담겠다는 거예요. 이 글로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글쓰기를 써야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최근에서야 나는 소설이 불가능한 사실을 깨달았다. 물질적 필요에 굴복된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새로운 방식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새로운 글쓰기 형태를 완성하는 단계를 쭉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야기가 전개가 또 돼요. 맞아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셨지 하면서 쭉 전개가 돼요. 그 글이 쭉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예른의 소설은 자기 글쓰기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렇죠. 소설 같기도 해요. 근데 안예른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렇죠? 서구의 전통 속에서 그게 쭉 있었어요. 그 전통을 잘 받아들인 거죠. 자기만의 특징으로. 그 전에 어떤 그 글쓰기라든 전통적 형태의 글쓰기 이걸 깨부수려고 하는 어떤 흐름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네. 이상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오쪽에 이제 보면은 이게 오쪽에 맨 보면 남자 자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마지막도 이렇게 구성이 거의 비슷하게 끝나요. 이제 글을 쓰는 내내 이 글을 쓰는 내내는 뭐냐면요. 남자의 자리 책을 쓰는 내내 쓰는 내내 학생들에게 과제를 줬는데 그걸 자기가 그 채점하는 식이었다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학생 야 이거 논문 써와 글 써와 하면서 채점했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한테 글을 써와 하면 채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코멘트로 달아주겠죠? 네. 야, 이거 잘못 썼어. 이렇게. 네. 그리고 야, 이거 모범적으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해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예은우가 자기가 추구했던 글쓰기와는 다른 거잖아요. 네. 이것을 다른 형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이 상식의 유인은 위에 이거 보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준 글을 첨삭했고 논술의 모델이 될 만한 텍스트를 제시했다. 이런 일을 하라고 돈을 받았으니까 이
사상의 유인은 사치가 내게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한다. 비현실적인 느낌, 울고 싶은 감정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근데 다른 책도 거의 구성이 다 이렇게 됐어요. 부끄러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딱 나오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딱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단순한 열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라든가, 이것도 비슷해요.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라든가, 단순한 열정 같은 경우는 약간 내면적 글쓰기거든요. 약간 외면적 글쓰기라면, 내면적 글쓰기는 자기의 일기 같은 형태를 보이는 건데, 이것은 약간 달라요. 다른데, 더 이상 이제 시간 하면은 너무 소비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고, 제가 또 이제 5분 남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약 10분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10분 아니고 3, 4분만 저는 할게요. 칼 같은 글쓰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칼 같은 칼 같은 글쓰기. 대담집입니다. 대담집. 이 칼 같은 글쓰기는 아니에노라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대담집인데, 이분이 이런 대담집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아니에노를 알고 싶으면 이 칼 같은 글쓰기를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대담집이니까 네. 거기에 근데 이제 진정한 장소 대담집인데 이게 참 괜찮은 게 뭐냐면요, 메일을 보내요. 질문을 보내면 아니에노가 그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정리한 다음에 보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이 다른 어떤 대담집에 비해서 좀 생각을 하고 정리한 글이니까 좀 이렇게 좋아, 읽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질문 하나 하고 네. 싶어요. 아니에르노가 이제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던 사랑 단순한 열정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니 불륜 아니죠. 이혼한다니까. 이분은 불륜이 아닌데 남자는 불륜이었지. 네, 그렇죠. 남자는 그렇죠. 이제 단순한 열정 같은 자기 체험적인, 그다음에 자기가 유부남과 연애를 했던 그런 것들을 썼거든요. 그럼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사회적인 지위가 네. 있으니까 교수던가요? 학교 선생이었던 외교관. 아니, 남자는 여자분. 외교관. 아니에요. 교수죠. 교수잖아요. 그러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물론 20-30년, 10년 이상 지났던 이야기를 썼던 거긴 하지만 쓰면서도 자기가 유부남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손가락 받을 거라는 거를 의식을 하면서 썼을 건데, 그거를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쓰거든요. 근데 절대를 좀 안 시켜요. 아니요, 내용은 네, 그냥 다 네. 펴놓지만 글 하나하나, 그렇죠. 감정 형식은 하나하나를, 그죠. 감정 하나하나를 되게 절제해서 되게 객관화시켜서 쓴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인데도 그렇게 써서 자기는 이런 글 쓰면서 지탄받을 거 생각하겠지. 그러면서도 그런 게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도 신경 안 쓴다. 할 정도로의 글로 써요. 그걸 꾀한 게 시간적인 길이를 둔 거. 시간적인 길이를 둔 거. 그다음에 가감없이 자기 감정을 썼어도 남이 손가락질 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의 동요가 없을 만큼 그럴 상황이 됐을 때 글을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남자가 물어봐요. 네. 외교관 그 남자가 당신 나에 대해 글 쓸 거지? 그러니까 아니는 이제 직접적인 답이 아니라 나중에 뭐냐면, 나는 내가 글 쓰는 것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반응이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감정을 쓰는 거예요. 아니에노가 어떤 사람과 사랑을 나눴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감정, 이걸 일종의 아니에노는 뭐냐면 자기의 삶의 사치라고 생각해요. 감정을. 사치라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좋은 옷을 입고 아니면 어떤 것에 그 계획된 것 이상을 어떤 걸 했을 때 느낀 사치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의 사치라고 표현을 써 있어요. 책에 보면은 이게 써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감정, 그 감정의 사치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다. 그때 당시의 감정인 거죠. 내가 지금 나이를 먹어서 바라본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 그때 그걸 그러니까 자기는 그 시간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상당한 시간 거리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재구성한 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걸 하더라도 재구성했다는 시간적 거리감이 있겠죠. 있겠는데 그 단순 열정 읽으면 그래요. 뭐냐면 남자를 기다리는 시간에 전화가 와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초조하고 막 글을 써요. 나 오기로 했다. 안 오잖아요. 마음이 변했다. 미쳐주고. 어쨌든 막 그런 거예요. 걔 막 미쳐주는 거예요. 왔다 그러잖아요. 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남자가 갔던 그 육체적 관계라든가 언어당 이걸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모든 것이 다 제어돼 버리고 오직 그것만 있는 어떤 것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절제되고 정제됐다고는 하지만
내가 나이를 만약에 20년 전에 일이라고 해봐요. 그 20년 전에 그 사랑의 감정을 지금 나이를 먹은 20년 후의 감정으로 쓰지 않아. 20년 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으로 쓰는 듯한 한 그런 걸 많이 근데 이걸 느꼈거든. 정치적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제가 아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이제 해야 될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다고 했잖아요.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 형식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앞에만 읽어볼게요. 올여름 나는 처음으로 텔레비전에서 뽀르는 영화를 봤다고 쭉 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마도 이번 글쓰기는 자기 책이에요. 이런 정사 장면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인상, 독자들 읽으면서 또는 고통 또는 당혹스러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 속에 느끼는 감각의 고통과 당혹스러움과 어떤 인상, 그리고 도덕적 판단이 유보된 상태로 줄곧 배달이 될 것이다. 유보딘. 이걸 갖다가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쓰는데 너희들 읽으면서 어떤 인상을 느끼고 어떤 고통, 당혹스러움 그리고 도덕적 판단이 유보된 상태를 줄곧 너는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래. 하면서 그걸 노리고 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정말 노리고 썼구나. 그 전에는 이 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아까 사치 이야기 했는데 이것도 좋아. 내 감정을 내가 이야기했어. 얼조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앞에 내들 보면 내가 뽀로로하고 똑같다고 느낄 거지. 이분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 제 느끼는 거예요. 뽀로로하고 똑같다고 느낄 정도 난 다 썼어. 그의 육체적 관계까지도 난 다 내가 썼어. 그런데 나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 감정을 나는 쓴 거고 이 감정을 뭐로 보냐면 어렸을 때 내게 사치라는 것은 모피코트나 긴 드레스 혹은 바닷가에 있는 저택 따위를 의미했다. 조금 자라서는 지성적인 삶을 사는 게 사치라고 됐다.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게 사랑을 열정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사치가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책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구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걸 알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참 잘 썼다는 느낌이 팍팍 들어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이 책의 제목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때 이제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그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끈 거예요. 네, 요양원에 계실 때 어떨 때는 한 3, 4일 만에 가고 어떨 때는 이제 외국 가서 강의에 있으면 한 달 만에 오고 하면서 이렇게 쓰고 쓴 건데요. 이것은 두 개지만 내용이 이렇게 맨 처음에도 이것도 구성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무력해지고 이게 치매에 걸렸다 이렇게 써놨다가요. 의사가 이제 요양원에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는 그때 자기 나이도 몰랐는데 애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때 얘 언니가 죽었었거든요. 이때. 그걸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 안 했지만. 이게 치매가 걸려서 나이도 잊어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렸지만 그걸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치. 근데 바로 아니에로는 글쓰기에서 어떤 걸 넣냐면요. 어머니는 부러지어 2개를 겹쳐 입고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요? 어머니는 부러지어 2개를 겹쳐 입고 있었다. 브레지어 나는 14살짝 6월 어느 날 아침 일이 생각났다. 나 어머니 몰래 브래지를 착용하고 있다가 들켜버렸고 어머니는 고함을 질러댔다. 그래서 혼쭐나 속 오치마로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 혼나가지고. 그 뭐냐면 이게 바로 붙어있는 거 뭐냐면 앞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걸 쓴 거예요.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근데 바로 아니에로의 글쓰기 형태의 재구성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에로는 뭐냐면 그 엄마는 이 정확한 나이가 있어요. 여자가 속옷을 언제까지 먼 입어야 돼요. 먼 입하고 치마는 이게 있어요. 안 지켰다면 큰일 나요. 이것이 문화적인 것에서 나타났어요. 네. 보수적인 카톨릭을 믿었고 네. 또한 자기 계급에서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 이것도 있었어요. 이것이 이 문화적인 형태가 자기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2개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이 책은 거의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인 해야 되나 본능적인 것과 문화적인 형태의 무의식 형태에 같이 쭉 가면서 자기 계급적 글쓰기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쭉. 맞아. 그래서 그걸 써요. 내가 나와 엄마는 하나인데 내가 또 엄마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다니 하면서 점점점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는 엄마가 마지막 글이에요. 글. 그 쓰다가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매가 오셔서 글도 못 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제목을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살짝 나오는데 그것이 나옵니다. 이제 엄마는 내가 도와주지 못하면은 아무 일도 못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저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 밤을 혼자 또 버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 하다가 이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냐면 엄마는 어렸을 때 야 내가 그거 100번이고 1000번이고 못해? 이런 말을 수시로 했어요. 왜냐면 그 계급에서 먹고 살라고 하고 자식을 가르치려고 운영하려고 하면 야 내가 그거 못하겠냐? 그거 지금 또 하면 되지? 이런 말 했었어요. 엄마는 언제나. 그것을 엄마는 마지막에 문학적으로 표현한 글이 뭐냐면요.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엄마는 이 밤을 이제 그 정신도 이렇고 육체도 안 되는데 하지만 이 밤을 이제는 엄마는 혼자 버텨나가야 된다. 엄마는 그것을 아니 에르노가 엄마를 위해서 제목을 달아준 글이 그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끝없이 가지고 있던 계급적 어떤 그 책을 읽고 또 딸에게 계급적 상승을 요구했던 이런 수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 하지만 자기 거친 언어들 하지만 마지막에 문학적으로 자기 삶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아니르노가 캐치해서 그걸 엄마에게 드리는 제목 아닌가.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가 엄마의 말이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목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선생님, 2시간 아우 짜리로 시간이 짧은데 막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바쁘셨겠습니다. 바빴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그냥 우리끼리 완독잔치 하면서 시간 좀 내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아니에르노 특강을 배치를 했었는데 눈이 안 도와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1시간 선생님께 특강을 들었고요. 아니에르노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관심 갖고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그대로 책에 있을 거니까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밤에 같이 가게요? 저 사가지로 되죠? 네,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아니고요. 이제 유재석 선생님은 좀 보내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 지금 완독 파티를 하기로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앞부분에 조금 얘기했는데 그 독학의 백 경과 보고만 좀 하고 끝낼게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독학이 50을 35명이 했고요. 670건의 인증글을 올렸었는데 그 독서 열풍을 몰아서 이번에 올해는 2022년에는 독학의 100으로 만났습니다. 26명이 참석을 하셨고요. 50권이 넘은 분이 대박 선생님하고 작년에 1등 하셨던 이선유 선생님하고 제가 50권 넘게 인증글을 올려가지고 상을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끼리 이미 받았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26분이라고 하는 그 독학의 100 회원분들이 같이 움직여 주셔갖고 저가 100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는 독서 습관이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제가 대신 소감 말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덕분에 독학에 50 밀어붙였고 간신히 독서 습관 들여서 독학에 100을 왔는데 이선유 선생님 덕분에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권수 채우는 일을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독학에 100 진짜 독학에 한번 해보자 해서 이뤘고요. 허수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이제 책 권수보다는 질을 좀 높여서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책, 시간을 두고 읽어야 할 책들을 좀 하나하나 읽어가는 시간으로 저는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독학이 60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내서 갈 건데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기 목표를 가지고 오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몇 권을 읽어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는 분은 독학에 30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선생님들 더 좋습니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찾아서 읽고 또 의미 있는 또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독학의 이 독학의 시리즈는 독학이 60 정도 이름은 권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0이든 60이든 독학의 60 정도로 이름을 가져갈 거고요. 1월 초에 또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같이 책 읽게요. 저는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저랑 같이 이 기쁨을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오늘 대박 선생님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셨고요. 이선유 선생님 먼 관계로 못 오셨습니다. 한번 도서관에 들려서 상품을 수령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신 조연자 어르신 초경미 자원봉사자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내가 오늘 정말 우리가 상품이 난무하는 시상식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상품 겁나게 준비되는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두 분 다 나눠 가져가세요. 네, 대답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독학의 100 시상식하고 완독잔치하고 그 다음에 아니에르노 특강 이걸로
마치고요. 눈이 오니까 우리도 빨리 집에 가려고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하시고요. 내년에 만나요. 감사드립니다. 네.